휴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데이비드 휴메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거를 읽고 독일의 철학자 모리츠 슐리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경탄하면서 탐독했고 그 직후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철학 공부가 없었다면 내가 천착하던 문제의 해결책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다윈이 남긴 노트에도 휴메 저작을 여러 번 읽었다는 기록이 있고, 칸트는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고백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은 휴미 죽기 4년 전 에든버러를 찾아와 미국의 미래를 조언했죠. 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플라톤, 칸트, 헤겔 혹은 로크, 뉴턴, 다윈과 같은 걸출한 인물로 휴를 기억하진 않습니다. 이 중간자적 위상이 주저된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비드 휴는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내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허풍을 섞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간략하게만 적으려고 한다. 하긴 내 인생을 쓴다는 것 자체가 허풍이겠지만 말이다. 약간은 세련되고 약간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좋은 말로는 중용이고 솔직한 말로는 어중간함이죠. 휴는 촌스럽진 않지만 세련되었다고 판결할 수 없고, 비겁하진 않지만 용기가 넘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자로서의 기질이죠. 어떻게 주저된 인격일까? 휴의 생일 통해 그 단서를 수색해 봅니다. 데이비드 휴는 1711년 4월 26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조셉 홈은 휴이 2살 때 세상과 이별했죠. 왜 아버지의 성이 휴이 아닌 홈이었을까? 잠시 미룹니다. 재산은 형에게 상속되었고 휴는 1년에 50파운드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작은 돈은 아니었으나 풍족한 돈도 못 되었기에 휴는 법학을 전공해 제 미래를 일굽니다. 당시 유럽 귀족층 차남들의 비극이죠. 최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악도 아닌 중간자적 경제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휴의 인격이 주저된 첫 번째 원인이죠. 휴에게 법학은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철학 이외의 다른 공부엔 혐오감까지 느꼈죠. 이런 이중성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공간적 무의식과 연관되고, 나아가 스코틀랜드의 이중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칼텐힐에 있는 스코틀랜드 국립기념비로도 설명되죠. 그 도심에서 신도심까지 에든버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칼텐힐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만든 스코틀랜드 국립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전사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26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작은 부족 탓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반쪽짜리 건축물로 남고 말았죠. 에든버러의 불명예 혹은 스코틀랜드의 바보짓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영광을 주저하는 독특한 힘은 있으나 완성되지 못한 스코틀랜드의 수도를 상징하죠. 창의적인데 불성실한 인간과도 닮았습니다. 에든버러는 파리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며 그렇다고 피렌체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없는 정체성이죠. 휴의 전기를 쓴 어니스트 캠벨 모스너는 에든버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금욕주의의 엄격함과 따스함, 구세계와 신세계가 공존한 역설 가득한 도시, 과거에 묶여있지만 미래를 향한 열망 또한 가득한 도시다. 교양과 누추함, 격식과 불결함이 공존하던 곳이지요. 부자들의 사치가 찬란했으나 빈자들은 하수구에서 숙소를 마련했던 19세기 말 프로이트의 빈과 유사합니다. 이중적이고 중간자적 기질의 휴 인격이 생산된 두 번째 요인인 것이지요. 다행히 휴의 가정은 좋았기에 빈의 부자들처럼 신경증을 앓다 제 삶을 소모하는 처지에 놓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헌신적 태도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지 않게 도왔죠. 단단한 가훈도 있었습니다. 초지일관. 휴는 이 가훈에 따라 확신을 책임지는 인간만이 자유를 선물 받는 이치를 살벌하게 훈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칸트는 자유는 힘이며 도덕 법칙의 도구라 말했죠. 책임과 만나지 못한 자유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의 표현도 인용해 봅니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휴 가문을 일으킨 주역은 아버지였습니다. 조셉 홈이라 불렸죠. 휴이 아니라 홈입니다. 휴의 성이 홈에서 휴으로 바뀐 것은 잉글랜드 브리스톨에서 체류할 때 그곳의 발음법에 따랐다고 휴 자신이 수레했는데, 사실 스코틀랜드인이란 제 정체성을 애써 숨기고픈 욕구였습니다. 어머니 캐서린은 스코틀랜드 고등 법원장을 배출한 명만 높은 집안이었고, 아버지 또한 백작 가문이었기에 충분히 제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나 휴는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잉글랜드의 주류가 되고자 했죠. 성을 바꾼 휴의 선택이 중간자적 이중성을 주저한 세 번째 계기입니다. 유년 시절 휴이 보냈던 생활에서도 중간자적 기질을 읽을 수 있죠. 휴는 천사이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도 꽤나 외진 이곳은 아늑하고 목가적이어서 고독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린 휴는 홀로 강가를 산책하곤 했죠. 이는 청교도의 엄격한 금욕주의가 대세였던 뻑뻑한 스코틀랜드의 환경에서 자유의 숨을 쉴 틈이었습니다. 휴는 문자를 사냥했고 걸으면서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적극적인 인격으로 자랐죠. 무신론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사랑했으나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저항하지 않는 중간자적 이중성인 것이죠. 네 번째, 휴메의 인격 배경입니다. 반복컨대 휴는 어느 정도 세련되고 어느 정도 비겁한 철학자입니다. 자유를 추구했으나 다툼을 피하는데 익숙했죠. 해겔적 변증법과 플라톤적 이상주의는 휴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낭만적 이상주의를 꿈꾸었으나 신경쇠약을 앓고 난 뒤 포기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를 단서로 삶을 재정비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인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무한에 비하면 허무이고 허무에 비하면 전체인 바 인간은 무와 전체 사이의 중간자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한에 비하면 하염없이 작고 허무에 비하면 완벽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무한과 허무의 중간자인 것이죠. 이는 위대함과 비참한 사이에 인간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규정한 이유죠. 우리는 매양 갈등합니다. 아름답고 탁월하며 고유한 생을 살고는 싶으나 환경과 의지가 포기하게 종용하곤 하죠. 그러나 이 이중성이야말로 인간 본성입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을 놓고 이성적 추론을 하는 동안 삶은 저만치 가 버린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걱정하다 일상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포부가 작다고 그릇된 삶이 아니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틀린 생도 아니죠. 다만 핑계와 요령을 위한 수단으로 제 삶을 방기하는 자신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하되 갈등에 안주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죠. 영화 화양연애 시작하는 말을 덧대 비유해 봅니다. 그와의 만남에 그녀는 수줍게 고개 숙였고 그의 소심함에 그녀는 떠나가 버렸다. 우리는 최소한 떠나갈 애인을 만들고는 그리움으로 삶을 낭비하진 말아야 합니다. 약간이라도 세련되었으면 세련된 것이고 약간이라도 비겁하면 수정하면 될 일이죠. 다음 시간에 휴의 자녀 삶에서 완벽하지 못해도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의 단서를 수색해 봅니다. 그 전에 화양연화를 분석한 위 영상을 감상해 보실 권합니다. 안녕. Paper Renaissance